이제는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나 싶었는데 미국도 일본도 오늘 우리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상상클럽 신기영 대표와 JB스타 김난 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하고 있는데요. 둘 모두 안 좋았던 거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지난달 후반부터 그래도 화학주들이 반등에 나섰습니다. 추세를 돌린 것은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고 이제 소재 산업재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또다시 끝인 걸까요? 신경 대표 먼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들의 오늘 이렇게 밀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지금 화학주가 오늘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먼저 지표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표가 나온 PMI 지수가 사실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에 의해서 일본 증시도 아주 굉장히 폭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 전반적으로 중국과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다소 좀 하락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의 동향을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석유 가격이 배럴당 98달러가 돌파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WTI 선물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98달러 있는 자리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쪽으로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어저께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하는 그래서 어저께 한 2%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화학주들이 다소 좀 안 좋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대표적인 부분을 LG화학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G화학을 흐름을 좀 굉장히 좀 크게 본다 그러면 올 한 해, 올해 초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최근 근래에 움직이는 부분은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크게 보면은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좀 걱정스럽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반등을 마무리 짓는 그 구간을 보면은 지금 중요하게 지켜져야 되는 자리를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26만 3천 원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과거에 저점을 한번 형성을 했던 자리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작년에 저점을 한번 형성을 했던 자리가 26만 3천 원 자리인데 26만 3천 원 있는 자리를 제대로 지켜내질 못한다 그러면 추가 하락, 직전 저점이 있는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지금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26만 3천 원 지켜내느냐 그 부분을 잘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쪽에서 나온 경제 지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중국의 5월 HSBC PMI 지수가 나왔습니다. 50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근데 49.6으로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 그리고 전월치보다 안 좋은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김단 팀장님, 네. 다시금 이 철강화학 좀 뒷견으로 좀 넣어둬야 되는 것인지 점검해 주세요. 근데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긴 한데 말이죠. 네, 50 아래라는 거는 사실은 경기 위축을 뜻하는 건데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또 50 아래로 내려가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중국 지수는 정작 그 경제 지표는 중국 쪽에서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지만 중국 종합 지수는 또 덜 그렇게 빠져요. 별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고요. 네. 오히려 이제 같은 아시아 증시에 있는 일본 증시가 좀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던 선진 증시들이 일시적인 어떤 그런 조정을 받고 가는 것은 아니냐. 저는 조금 다소간에 약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화학주 하면은 경기 민감주를 뜻하게 되는데요. 그 그렇죠. 안에 이제 속해 있죠. 근데 네.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라오는 속도, 경기 소비재 안에서는 제가 기아차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좀 넘었죠. 그때가 저점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매수를 해보셔라. 단기적으로 한번 예, 보자. 그렇게 봤었죠. 네. 근데 벌써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이건 역시도 7에서 8%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럼 경기 소비재가 움직였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움직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산업재가 되겠죠. 근데 산업재 가운데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올라오지 못했지만 이제서야 좀 좋은 얘기들이 국내 건설 경기에 한해서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건설업종이 되다 보니까 저는 오늘 비록 이제 중국 PMI 지수는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는 못했지만 국내 증시에 한해서만큼은 경기 민감주 그래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영역이다라고 예. 저는 좀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가운데서 기아차가 속한 경기 소비재 괜찮고 그다음에 산업재 안에서는 건설업종은 좀 계속해서 좀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 유가가 또 하락을 했어요.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또 조정은 또 받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불투명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 그 민감주 섹터 안에서는 가장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는 괜찮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좋아 보입니까?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참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경기 민감주 쪽으로 지금이야말로 관심을 가져볼 시기라는 말씀 꼭 기억해둬야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안 좋은 종목 하나 넣어봤습니다. 확인하시죠. 참 많이 내리더라고요. 대우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상사 관련주들요. 특히 대우 인터내셔널은 코스피 200 편입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서도 낙폭이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 오늘 나타내곤 했습니다. 자, 그래도 그동안 기관은 팔긴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유입이 됐는데 오늘 또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지 악재가 있었어요. 신경 대표님 점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지금 역시 유가와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원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안 좋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네. 어저께 유가가 하락을 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 민감하게 작용을 해나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을 잠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파란색이 기관들의 수급인데 최근 근래에 4월 달 고점 있는 자리에서부터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들은 저가에서 매수는 유입이 되고는 있지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우 인터내셔널은 최근 근래에 기관들 쪽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과정에서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최근 근래에 하락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를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큰 흐름을 역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면은 작년 5월 달부터 지금 상승 추세는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인 반락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아주면은 맞냐면 지금 약 한 36,000원을 잡아주는 게 맞는데 내일이라도 빠르게 36,000원 위로 돌파해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은 그대로 좀 보유 관점으로 접근을 해 나가셔도 좋겠지만 36,000원 있는 자리를 빠르게 위쪽 상단으로 돌파를 해서 움직여 나가질 못한다면 그러면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 나가시는 게 지금 현재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맥락에서 현대 상사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의 유지는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상사는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물량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조만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그러면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 지켜내줘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23,500원이 있는 자리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3,500원이라는 자리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부분에 50% 되돌림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현대상사도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둬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지지권역의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가격대는 꼭 좀 메모를 좀 하셔서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면 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의 경우는 36,000원대 지지 여부, 그리고 현대상사는 23,500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가격대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대우 인터내셔널과 관련해서 오늘 악재가 뜬 것은 그 미얀마 가스 개발 관련해서 이제 대우 인터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공정 부분이 차질이 생겨서 중국 쪽으로의 어떤 가스 뭐 판매 부분이 지연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이 악재 가운데 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자, 상사 관련주들 김단 팀장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우선 상사 관련주들은 무역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출의 이제 90% 이상이 자원개발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뉴스는 매출에 이제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대우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다른 이제 상사 기업들도 주가가 좀 덩달아 같이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좀 기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연초부터 뉴스가 많았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한번 장중에 하한가 비슷한 장중에 하한가를 갔었던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그때는 미얀마 가스전 이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7년 이상 기다리면서 올해 7월 정도 되면 비로소 상업화가 예상이 됐었던 그래서 매출에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였는데 가스전을 매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장중에 하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종가상으로는 끌어올렸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뉴스로 인해서 좀 이건 냉정하게 이 역시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얀마 가스전이 있기 때문에 대우 인터내셔널은 명암이 아주 밝다. 그렇지만 LG상사나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자원개발 쪽 같은 경우에 당장의 매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전히 개발에 박차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새 기업들 간에는 희비가 좀 엇갈릴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우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LG상사랑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지금 보니까요. LG상사 같은 경우에 현대상사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좀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그동안에 연기금이 모아놨던 물량을 조금 크게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직전 저점을 좀 확인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한 34,000원 부근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가격을 지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뉴스, 별로 좋지 못한 뉴스로 인해서 덩달아 같이 밀린 점 고려해 봤었을 때에는 우선은 이 역시 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 오늘 체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주에 대한 부분. 그동안의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말씀과 함께 오히려 뭐 화학주는 물론 아니지만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일부 관심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챙겨 들으셨고요. 또 두 번째는 상사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 드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 또 뉴스가 관련해서 나오는데 부동산 정책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체크해 드릴게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구역을 해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적용 시점이 이번 달 24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적용되는 건데 4일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어떤 내용들 담겨 있는지 건설부동산부 신서롱 기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네. 예, 그 분당 면적이 30배가 넘는 규모의 땅이 풀리게 된다면서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분당 신도시 면적의 30배가 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내일 해지됩니다. 61만 6천여 제곱킬로미터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56%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해제율은 울산이 90%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은 74%,
경기도는 약 63%가 해제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1978년 도입됐으며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부가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라며 토지 가격이 안정된 데다 허가구역이 오랫동안 지정되어 있어 주민 불편이 컸기 때문에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땅가격은 지난 2011년보다 0.96% 올랐으며 서울은 0.38% 상승해 가장 낮은 지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난개발과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48만 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토지시장의 불안 요인을 낮출 계획입니다. 다만 14개월 연속 땅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한 세종시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세롬입니다. 예, 이 세종시의 경우는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포함되지가 않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울산 지역, 많고 서울 또 경기도 이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부동산 이 활성화를 위한 이런 대책들 토지거래는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 전반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을 위한 준비 좀 해볼까요? 주식 시장에 대한 전략 이제 세워봐야 될 겁니다. 신경 대표님. 네. 또다시 이렇게 좀 위축되어 있는 주식시장인데 예. 또 흔들 만한 변수들이 남아있는 것인지 좀 어떻게 내다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디커플링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올라갈 때 제대로 못 올라갔던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힘이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밤에 미국이 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우리나라 시장도 그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좀 배제를 못하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근래 외국인들이 약간의 매수는 들어왔지만 계속적으로 매도의 포지션이 강한 그런 부분이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일부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그 기술적인 부분만 한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최근 근래에 한 달 이상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됐었는데요. 그때 5일 이동평균선의 지지권역을 확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자리를 아래쪽 하단으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빠르게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서 위쪽으로 다시 올려 세워줘야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다시 또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큰 그림 전략 세워봤고요. 김난 팀장께는 오늘도 종목 네. 좀 여쭤볼게요.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관심 종목 좀 전해주시죠. 우선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었던 코다코라는 네네. 종목에 대한 먼저 AS를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종목이 추천 후에 지금 다소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S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리까지는 차라리 21선이 자리하고 있는 2,400원 부근까지는 열어두고 보시고요. 충분히 지금 현재도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61선이 자리하고 있는 2,3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예전에도 관심 네네. 많이 가지셨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제 단기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두산건설과 관련된 리스크가 함께 뭉쳐지면서 좀 디스카운트 됐었던 요인이 있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수급 상황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네.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는 이제는 좀 탈출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좀 연기금이 이미 먼저 진입을 했고요. 이제라도 좀 편승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45,000원 아래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44,000원에서 45,000원 매수 밴드 이렇게 드리고요. 손절가는 대신에 21선이 자리하고 있는 43,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워낙에 이 기업이 또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뉴스가 그 악재가 나왔을 때에는 급하게 또 하락하는 그런 민감하죠. 예, 네.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장중엔 43,000원을 이탈을 했었을 때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제시를 해드릴게요. 주봉상으로 이 5만 원이 61선이 자리하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네. 5만 원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대를 수정해 드려야 되겠네요. 손절 가격이 43,000원이고요. 목표 가격을 5만 원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시간은 좀 여유를 두고 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건설 경기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중국 네네. 쪽에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줄 수 있는 악재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이런 경기 지표들의 발표는 되긴 했지만 두산 그룹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주가에는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네, 들어봤습니다. NTN 상상클럽 신기영 대표와 JB스타 김난 팀장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석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